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강간죄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항해봐야 내가 다칠 것이 뻔해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자 피해자, 그럼 차라리 폭행을 당했어야 했냐며 절규했습니다. 이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관계 자체가 바로 어떤 범죄다 이렇게 취급될 수는 없겠죠. 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성적 취향이 존재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될 때 발생되는 그 강간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린 내용, 보도 내용과 같이 최근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최근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여부에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현행 강간죄 성립 요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가늠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간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인데요. 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3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때문에 여성 중심 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 말이었죠. 대법원에서 그 협박에 의한 강간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의 협박도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이제 공개한 바가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같이 중강간죄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강간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강간죄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거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강간죄와 이제 유사한 죄명이 좀 많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우선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강간죄와 유사한 죄로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있는데, 네네. 이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나 그 외 신체, 도구 등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죄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보다는 다소 낮은 처벌 수위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중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늠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네네. 쉽게 말해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가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아닌 중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현재 그 개정이 필요하다, 구성요건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강간죄, 폭행, 협박과 관련돼서 강제로 성관계하는 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동의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네네. 반대로 이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과 관련해 갖고 사실 최근 대법원에서의 협박 관련된 판단이 상당히 이 같은 현저한 곤란 또는 저항 불가능성을 많이 완화시킨 형태의 판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해 볼 사건은 변호사님 이제 직접 담당했었던 사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네. 최근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 중에는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같은 회사 여자 인턴 사원으로부터 이제 강간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의뢰인이었던 남성은 같은 회사 여자 인턴 사원의 인턴 기간 종료를 기념하면서 상대 여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식사 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두 사람은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네.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며칠 뒤에 이 남성은 경찰서로부터 강간죄로 피소당했다.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했던 남성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건 남자 입장이지. 피의자 입장에 너무 지금 치우친 그런 형태의 말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법원 판단도 변호사님 생각하고 같았습니까? 네, 우선은 강간죄와 같은 이 성범죄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이 범죄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네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이제 의뢰인 남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남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당일의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했고 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직접 요청하여 결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또한 상대 여성이 남성에게 평소 너 돈 많을 것 같다 등 남성의 재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네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모순점이 많아 보이는 여성의 진술에 비해서 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남성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남성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제 강간죄 사건 특성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서로 진술 외에는 사실 증거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 진술 신빙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이제 확실한 어떤 선택 또는 확실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했다라고 하셨어요. 자신 있었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이제 실제 결백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강간죄는 이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억울한 가해자로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예. 논리상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을 계획이더라도 가해자에게 떠보듯이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에 대응하는 이 가해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네. 만약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자진하여 실시하고 거기서 진실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혹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에서도 매우 유리한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에 대해서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이 가해자로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변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뭐 제가 이제 듣기에는 상당히 대담한 방법일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의뢰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나 또 의뢰인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문제일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이 전문 변호사로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정말로 억울해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수사 단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적극 권장합니다. 예. 성범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 반응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